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나스닥과 S&P 500 1% 넘게 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경제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증시는 또 하락하는 전형적인 또 good is bad 장세가 다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12월 ISM 서비스 PMI가 54.1로 발표됐는데 이게 전월비 2포인트나 상승하고 또 시장 예상치도 웃돌면서 미국 경제 계속 확장세 이어가고 또 인플레이션 재발할 우려도 또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11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서도 또 강한 고용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에 미국채 10년물이 많이 치솟았는데요. 4.69%까지 10년물 올라서고 지금 시장에서 4.75라고 하는 또 이래 저항 구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비디아 잠시 장중에 시총 1위도 확인했습니다. 시총 1위까지도 올라갔습니다만 결국 하락 마감했고요. 테슬라를 비롯한 M7 종목 모두 주요 기술주들 하락하는 흐름이었습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전강후약의 모습을 보이면서 양시장 강보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의 장중 한때 2,520선대에 도달하기도 했지만 CES 2025에서 엔비디아 젠슨 황 CEO 기조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오류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젠슨 황 CEO가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칩을 탑재한다라고 발언하면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국과의 협력을 다시 한번 시사하며 강세를 보였죠. 오늘 국내 증시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우머니에서는 올 들어 초기화된 대출 총량에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섰다는데 은행권의 규제 완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이제 좀 달려가나 싶던 뉴욕 증시 또다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잊을만 하면 떠오르는 인플레 공포에 국채금리가 폭등하자 시장 투자 심리는 크게 위축됐습니다. 최근 채권금리는 강한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또 금리나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국채금리가 마의 5%를 또다시 깨게 될까요? 오늘 3대 지수 마감 상황 보면 다우지수는 0.42%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11%, 1.89% 떨어졌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국채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어제 최고치를 갈아치웠던 엔비디아는 다시 6% 넘게 떨어졌는데요. 우려했던 대로 이번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은 세론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키노트에서 젠슨 황 CEO는 로봇과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에서도 헤게모니를 유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블랙웰과 루빈 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보니 실망 매물이 크게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총 6위부터도 보면 테슬라는 오늘도 큰 폭으로 빠졌는데요. 전기차는 특히 국채금리에 민감한 데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밖에 오늘은 금융주가 마이클 바이 연준 금융담당 부의장의 사임 소식에 강세를 보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상승한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은 대체로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국채금리 압박 때문이었죠. 오늘 공개된 지표가 매우 강하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든 데다가 이번 주에 1,190억 달러 규모의 미국채 경매가 몰려있는 것도 채권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0.07%포인트 오르면서 4.7%턱 밑까지 올랐고요. 특히 3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4.91%까지 오르면서 1년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국채금리가 높아지면 기업들의 차입 비용이 높아져 투자가 줄어들고 또 수익성이 약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모건 스탠리 등 투자 전략가들은 최근 계속해서 국채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미국 주식이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익률 급등을 촉발한 경제 지표들도 살펴보면 우선 어제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던 것처럼 ISM에서 집계하는 12월 서비스 PMI 역시 강력한 수요에 힘입어 전월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세부 항목도 보면 신규 주문 지수와 사업 활동 지수는 모두 지난달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비스 지불 가격도 급등하면서 2023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이 서비스업 가격 지수가 높아졌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는데요. 이는 올해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해주죠. 또 이런 가운데 미국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지표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미국의 작년 11월 구인 건수는 809만 건으로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았고요. 월가 예상치였던 773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물론 미국 노동시장의 자신감을 나타내주는 자발적 퇴직자 수는 줄어들고 또 1인당 빈 일자리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를 보고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고려할 만한 수치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를 한 번 내린 후 연말까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확률도 현재 20%에 육박합니다. 한편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도 오르는 기업들은 오르죠. 비록 엔비디아는 큰 폭으로 내렸지만 젠슨마크 효과로 엔비디아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대로 엔비디아는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로봇 등 신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겠다면서 물리적 AI 개발을 위해 코스모스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트럭 기술 제조업체 오로라 이노베이션과 제휴한다고 밝히자 오로라 주가는 오늘 3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또 도요타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협력 소식에 1% 넘게 상승 마감했죠. 또 이어서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새로운 GPU 칩에 마이크론이 메모리 칩을 제공한다고 공개하자 오늘 주가가 2.67%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한파에 따른 수요 증가에 3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배럴당 74달러, 77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국채금리가 워낙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채권 시장에 따른 영향이 더욱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 주의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 역폭 메모리 HBM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밤새 열린 글로벌 간담회에서 엔비디아가 왜 삼성의 HBM을 공급받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삼성 HBM의 새로운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이 장기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로 반도체 설계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데요.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는 훌륭한 회사고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확신한다면서도 현재로선 설계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품질 검증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도 말했는데 그러면서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성공을 확신한다 강조하기도 했고요. 아울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만남 여부에 대해서는 최 회장과 만날 계획이 있다며 매우 기대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년 만에 CES 무대 위에 오른 토요타 아키오 회장 소식도 짚어보죠. 이 자동차 대신 도시를 말해 이목을 끌었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우븐시티를 소개했습니다. 우븐시티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로봇과 자율주행차, 스마트홈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도시인데 이 마지막으로 CES 무대에 올랐던 지난 2020년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계획을 밝힌 지 불과 5년 만에 올해 첫 입주를 시작합니다. 토요타 회장은 우븐시티 1단계 프로젝트를 완성했다며 올해부터 주민들이 거주하고 최종적으로 약 2천여 명이 이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말했는데요. 회사 직원과 가족들뿐만 아니라 실증에 참여하는 과학자, 산업별 파트너, 기업인, 연구원 등 다양하고요. 현재 토요타가 주력하고 있는 여러 신기술들이 일상생활을 통해 실험되는 공간입니다. 친환경, 무공해 자율주행차와 야간의 안전귀가를 돕는 드론, 노약자를 보살피는 반려로봇, 하늘을 나는 플라잉카 등이 우븐시티에서 활용된다고 하고요. 토요타 회장은 이와 더불어 발표 막바지에 로켓 사업에 투자하겠다 밝히기도 했는데 일본 로켓 스타트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면서 단순 자동차 회사를 넘어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와 앙숙 관계였던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가 자세를 바짝 낮추고 있습니다. 트럼프 복귀에 맞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팩트체크 기능을 폐지하기로 했는데요. 저커버그는 실수와 검열이 과도한 지점에 도달했다. 이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뿌리로 돌아갈 때가 됐다 말하며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제3자 팩트체크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 밝혔습니다. 메타는 지난 2016년부터 전 세계 팩트체크 기관과 계약을 맺고 전문 대응팀까지 꾸려 가짜뉴스와 같은 논란이 되는 콘텐츠에 적극 대응해 왔는데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해온 트럼프가 당선되자 재빨리 운영 정책을 바꾸고 줄서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 메타는 팩트체크 프로그램 대신 머스크의 X가 만든 사용자 참여형 수정 모델 커뮤니티 모델을 대신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트럼프 소식이 있는 곳에 머스크가 빠질 수 없죠. 이날 저커버그의 발표가 나온 이후 머스크는 해당 기사를 공유하며 멋지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 수가 금융위기 당시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최소 686곳의 기업이 파산을 신청해 14년 내 최고치를 찍었는데요. 직전인 2023년과 비교하면 약 8%가 늘었고 총 부채가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에 우선 대출을 제공한 채권자들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회수율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이 철회되자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매업체들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기업과 가게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연준의 여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지난달 올해 금리 인하 폭 전망치를 기존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추는 매파적 입장을 보였는데 금리가 낮았던 2021년과 2022년 2년간 이 파산 신청 건수는 770여 건에 불과했다면 이듬해 한 해 동안 630여 건으로 늘었고 지난해까지 증가세를 지속했고요. 파산 신청 기업 중 최소 30곳이 10억 달러 이상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에서 헤지펀드 거물로 불리는 댄 나이스의 CNBC 인터뷰도 살펴보죠. 올해 최선호 픽으로 현금을 꼽으면서 시장 변동성에 대해 대비하라 조언했는데요. 가장 마지막으로 현금을 택했던 시기는 지난 2022년이었고 이 당시 시장은 19% 이상 급락했다며 올해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초 현금을 보유한다면 머니마켓 펀드에서 4%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나쁘지 않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증시 수익률이 대부분 인플레이션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고요. 또 트럼프의 무역, 이민 정책이 성장 촉진 정책보다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댄나이스는 올해 미국 증시가 최악의 경우 최대 10에서 20% 하락하고 현재까지 상승보다는 하락 리스크가 더 크다 평가했고요. 올해 최선호 섹터로 현금과 함께 중형가치주를 꼽으면서 투자자들이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할 때 중형가치주들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지난 2000년 닷컴 버블과 2022년 약세장 당시에도 중요한 가치주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훨씬 더 방어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를 주도할 종목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조선주가 어제 불기둥을 세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해군과 조선업 재건을 위해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 가진 통화에서 선박 수출뿐 아니라 보수, 수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도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시장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동맹국을 한국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전날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새해 첫 산업 현장 방문지로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K조선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약속했는데 밝은 전망에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마감 상황 보면 HJ중공업이 15.97%, 하나오션이 12.6% 상승했고 삼성중공업이 3.59%, HD한국조선해양이 2.67%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HD현대미포가 2.17%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도 어제 강세 보였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로 꼽히는 미국 브로드컴이 유리기판 도입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최근 관련주들이 주목받았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에서 브로드컴이 상승 마감하면서 관련주 매수 심리를 다시 자극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리기판은 기존 반도체 기판보다 성능이 뛰어나서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브로드컴은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한 성능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이 유리기판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가 어제 드디어 개막했는데요. 그러면서 AI 반도체 시장이 함께 주목받은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관련주 살펴보면 HP 테크놀로지와 YC캠이 11% 넘게 올랐고 태성이 2.21%, SKC가 2.04% 올랐으며 필옵틱스가 1.92%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JYP 엔터테인먼트가 시세 분출하면서 엔터 관련주도 동반 상승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뒤처졌죠.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4분기에 JYP 엔터테인먼트가 전년 대비 9% 증가한 매출액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로 9만 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의 데뷔 소식도 호재인데요. 정식 데뷔 전부터 미국 그래미닷컴이 선정한 2025년 주목해야 할 K-팝 루키로 이름을 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부터 제기돼왔던 저연차 라인업 부진에 대한 우려를 씻어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강화된 경기 부양책으로 올해 문화적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엔터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마감 상황 보면 디어유가 9.18% 올랐고 또 호재가 있었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7.89% 올랐습니다. 노머스가 5.05%,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2.87% 올랐고 팬 엔터테인먼트가 2.7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제약바이오주도 강세 보였는데요. 세계 최대 바이오 투자 행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가를 앞두고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어제장을 포함해 3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세였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번 행사에서 존님 대표가 올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비전, 또 기업 성장 배경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 또한 항암 신약 파이프라인 등 신약 개발 성과 및 비전을 소개할 계획인데요. 지난해 12월 출범한 자회사인 셀트리온 바이오 솔루션스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온코니 테라퓨틱스 역시 글로벌 제약사 및 투자사와의 미팅을 추진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마감 상황 보면 온코니 테라퓨틱스가 12.9% 강세 보였고 비보존 제약이 12.15%, 바이넥스가 7.33% 올랐고요. 샤페론이 7.24%, 마지막으로 3일 제약이 5.76%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 2,500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장중에 2,520까지 넘보던 시장이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CEO가 시장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젠슨항 CEO가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하면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국내 칩이 아닌 마이크론 칩을 탑재한다고 밝히자 반도체 쪽에서 실망 매물이 출혈된 영향입니다. 오늘은 또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고비가 되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들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0.1% 오르는 데 그쳤고 코스닥도 강보합권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빠졌지만 조선과 바이오 대형주가 지수를 방어하면서 양시장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다행히도 외국인 수급은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1,600억 원에 가까운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사자세를 이어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요. 반면 기관은 429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도 2,03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메이저 수급 주체가 부재해서 시장이 보합권에 그쳤습니다. 외국인이 109억 원 순매도했고 기관이 702억 원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개인만 홀로 1,000억 원이 넘는 사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대형주는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바이오 대형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 가까이 상승했고 셀트리온도 올랐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 덕분이었습니다. KB금융도 상승폭이 크진 않았지만 4거래일 연속 상승부를 켰습니다.
반면에 반도체 투톱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 장중에 반락하면서 0.89% 약세로 돌아섰고 SK하이닉스가 2.4% 빠지면서 19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제약 바이오주들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이 3.3% 반등했고요. HLB가 2.2%, 리가켄바이오와 삼천당 제약이 각각 5%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총 5위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8% 상승세 시현했습니다. 반면 급등하던 2차전지 대표주들은 3거래일 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85%, 에코프로가 1.89% 하락했습니다. 어제 젠슨항 발언의 지수가 출렁였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한 데는 환율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환율은 달러 기준 16원 20전 급락해서 1,453원 50전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경 기대에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국민연금의 전략적인 환해지 물량이 등장했다는 관측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야간 거래에서 환율은 1,440원대까지 레벨을 낮췄습니다. 이후에 오늘 새벽 6시 기준 역외 환율 1,455원대였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1,450원 초중반대에서 문을 열겠는데 장중에 1,440원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을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른 우리 시장, 일단 단기적으로는 매물 출회가 나올 만한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겨울론이 나왔었고 또 3분기보다 4분기가 더 안 좋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만큼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오늘장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는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낮춰잡고 있습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8조 5,536억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8만 440원입니다. 그런데 8곳의 증권사가 영업이익 전망치를 컨센서스 대비 10% 내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7조 2,790억 원까지 예상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5곳에서 하향 조정했는데요. KB증권이 7만 원으로 가장 낮게 받고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신한투자증권이 7만 4천 원에서 7만 8천 원 정도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간밤 젠슨항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 경우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업종 전반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만 올해 들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고 있고 이미 4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됐던 만큼 실적 발표 이후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며 시장 충격은 의외로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실적이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되겠고요. 증시 일정 외에 공수처와 경찰이 이르면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이란 보도가 나온 만큼 정치적인 이슈까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액침 냉각과 조선주가 강했습니다. 액침 냉각 관련주는 AI 냉각 기술이 이번 CES에서 특히 SK그룹이 냉각 위에 담긴 서버를 공개하면서 해당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조선주는 정규장에 이어 상승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안 검조의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현대차와 기아 완성차 제조를 위해서 미국 내 제철소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된 만큼 철강주까지도 체크하시죠.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신기술 발표에 대한 실망감이 투매로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 영향을 받겠는데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하락폭을 더 키울지 아니면 방어해줄지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더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는 굉장히 좋았어요. 고용도 탄탄하고 뭐 서비스업 지표도 굉장히 좋았고. 근데 앞서 소장님 말씀 주신 대로 굿이즈 배드 시장에서는 그렇게 작용이 됐던 것 같네요.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네. 뭐 오늘은 이렇게 이따가 우리 송재경 대표님하고 지표 펀더멘털 그것이 좀 살펴보는 날이겠습니다만, 이 인플레이션이 좀 찝찝하네요. 어떤 게 찝찝해요? 인플레이션이. 아, 인플레이션. 네. 예. 뭐 유로존 쪽도 이렇게 지표 나오는 거 보니까 다시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고 해서 예전에 참 그 한 8회쯤에 프로야구 보러 갔을 때 결국 그 팽팽하던 승부에서 한 2점 앞서길래 8회 초에 네네. 그냥 차 빼기도 힘들고 일어서야겠다 싶었는데. 아, 끝날 때 나가면 몰리니까. 근데 8회 말에 또 투런 홈런이 나오네. 그래서 못 일어나신 거죠. 예. 이게 잘못하면 연장 가겠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그날 12회까지 갔어요. 인플레이션이 그래 되면 큰일 나는데. 아. 대충 잡혔나 싶었는데 아니다 하면은. 근데 사실 미국은 뭐 경기가 좋다 보니까 좀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해도 크게 걱정되지 않는데 뭐 유로존이나 아니면 신흥국 우리나라 그러니까요. 걱정이죠. 예. 예. 그리고 젠슨 황도 한계를 느끼나 봅니다. 시장은 계속 더 보여줘, 더 보여줘. 블랙웰 다음 뭐니 이러는데. 저 루빈 아키텍처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게 투자자들의 바람이었던 것 같은데 좀 심심한 기조 연설이었다라는 평가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도고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는 게 네. 첫 결혼 기념일은 무조건 짜장면으로 시작해라 이러더라고. 처음부터 너무 좋은 걸로 비싼 걸로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 다운그레이드는 힘들죠. 그러니까. 네. 현명하신 분이셨네요.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송 대표님. 예. 이렇게 미리 좀 썰을 풀었습니다만 오늘은 송 대표님하고 지금 미국 시장이 별 탈은 없어 보이고 실적도 나쁘지 않고 지표도 그렇죠. 좋고 뭐 이러이러한데 뭔가 약간 이렇게 좀 더 달리기는 버거워 보이기도 하고 네. 한번 좀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말씀 주신 대로 그게 정확한 진단인 것 같아요. 뭔가 정말로 지금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지표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은데 네. 문제는 여기서 더 많이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예. 더 많은 걸 말씀 주신데 젠슨 왕한테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 더 많은 걸 보여달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기에는 이제 점점 좀 힘에 붙이는 단계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저희가 이따 보겠지만 글로벌 변수들 중에 지금 단 하나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 맞아요. 예. 국채 금리가 네.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 결국은 이것이 모든 것들을 좀 뭐랄까 억압하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올해 봐야 될 최대 변수 중에 하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 넘어서 6%로 가느냐 여부. 이거를 우리가 꼭 올해 안에 가장 중요한 위험 변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가장 같습니다. 큰 위험 변수다. 아니 간밤에 30년물도 좀 많이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것이 이제 경기도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말씀 주신 대로 물가 변수,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 더하기 이제 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기간 프리미엄. 지금 미국의 지금 신임 재경부 장관, 네. 재무장관이 단기 지금 국채를 장기 국채를 찍어서 다 롤오버하겠다라는 식의 얘기를 이전부터 했었거든요. 그 얘기가 만약 현실화된다면 사실은 정말로 5, 6%대로 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어서 시장에서는 그런 느낌에서는 지금 기간 프리미엄이 지금 역대급으로 지금 더 최고점으로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자체가 미국 금리가 심상치 않다라는 걱정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네. 제법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미국 채수익률이. 지표가 뭐 한 2억이 나온 것 같은데.
근데 결국은 그 말씀 주셨다는 대로 무슨 고용 지표니 PMI니 뭐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나타내는 변수도 있지만 네. 물가에 대한 우려 더하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수급이 안 좋아질 것 같다. 지금 장기물 공급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우려 자체 이 두 개가 시장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금리를 끌어올리는 그 중요한 그 상승 압력 작용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전까지는 뭔가 좀 증시 자체의 좀 변동성이라든지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혹시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뭐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 변수라고 하면 어떤 걸 꼽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그 연초에 제가 이제 기사를 예. 쭉 검색하다가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증시를 움직일 수 있는 올해 네. 변화를 크게 줄 수 있는 5가지 변수를 예. 선정을 해서 예. 기사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아시아 주식 시장의 5대 변수 첫 번째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뭐 이따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잘 돼야 낙수 효과. 사실은 중화권 나라를 제한 홍콩이나 대만 뭐 그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잘 성공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미국 관세. 우리가 늘 걱정하고 있는 거. 이게 이제 1월 20일 날 사실은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할 건데 대체 얼만큼 어느 정도 강도로 어떤 내용으로 나올지 얘기는 되고 있지만 뚜껑 열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미국 관세가 어떻게 갈 거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까 우리가 지금 가장 어젯밤새 우려로 봤던 미국의 금리 경로. 이게 생각보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강달러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지속 여부 연결이 돼 있고 네 번째로는 일본은행입니다. 그래서 일본은행이 지금 12월에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1월 달에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져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당장 이 실물 경기에서는 엔화 강세로 가는 것이 수출 경쟁국 간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경쟁국이잖아요. 예. 그런 이제 소위 수출 단가의 싸움의 이슈도 있고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엔캐리 청산 이슈 이것이 다시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또 이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룸버그가 선정한 게 한국의 위기입니다. 네. 지금 우리 이걸 아예 5가지 변수 중에 하나를 꼽았거든요. 네. 이게 결국은 지금 이건 거의 그들이 보기엔 여기 지정학 리스크에 가깝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역대급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어서 투자자들이 예의주시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주변국들은 이게 서로 우호국이기도 하지만 경쟁국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좀 잘 안 됐으면 좋겠기도 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를 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변수가 올해 그런 우리 그 투자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가격의 변동성, 방향성을 크게 좌우할 5가지 변수다. 이 이유를 좀 하나씩 좀 꼽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신 중국 경기 부양책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잘 생각해 보시면 2021년 초에 고점을 찍고 예. 재작년 말까지 거의 내리 꽂았죠. 3년을 내리 급락을 하다가 작년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게 네네. 중국의 S&P 500 같은 게 CSI 300인데, 그러니까 이게 상하이, 센젠 섞어서 300개 만든 지수죠. 지금 하늘색 선이 급등을 했어요. 이제 이거 급등을 한 가장 큰 이유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그것들이 나타났고 보통 그게 효과를 내는지 안 내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우리가 어닝스 서프라이즈, 어닝스 샥 하듯이 네네.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지수가 있잖아요. CT에서 발표하는. 네. 결국은 이 시장이 예상했던 경제 지표 대비 실제치가 얼마큼 나왔느냐. 보시면 붉은색 선이 확실히 경기 부양책이 효과를 조금은 내고 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지수가 조금씩 위로 우상향하는 게 보이고 있고, 근데 CSI 300이 사실 기대감 때문에 먼저 튀었다가 최근에 약간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서프라이즈 지수가 사실은 급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의 폭은 지금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올해 지금 이 이후에 뭐 지금 3월 달에 미국이 중국이 양회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은 중국의 경제 그 부양책이 얼마나 강력하게 효과를 낼 건지 여부가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표님 개인적으로 중국 부양책 좀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려가 더 크십니까? 이게 이제 딱 이제 뭘까요? 기대 반, 우려 반 이게 기대 반반, 반, 우려 반. 반반인데 생각보다 이전에 비해서는 효과가 팡팡팡 안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실제로는 여력이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뭐 굶은 거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 대국이고 움직이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 네.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왜 그러면 지금 중국은 지금 역대급으로 계속 금리도 낮추고 지방 정부한테 채권 발행도 시키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효과가 왜 없냐를 저도 이제 이유를 찾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실질 금리가 생각보다 안 낮아졌다. 아, 그래서 실질 금리가. 아, 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를 제가 봐서 이제 요 네. 차트가 되게 재밌는 차트인데 실제로 중국은 직접 금융, 채권을 찍어서 기업들이나 이런 데가 사오는 것보다 사실은 은행 대출 금리가 더 여전히 좀 예. 중요한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 대출 금리에서 GDP 디플레이터 보통 이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그러니까 소위 가격 지수, 물가 지수를 표현하는 게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가 있잖아요. 예. 이 두 개를 더하고 나머지들 다 더한 게 GDP 디플레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GDP 물가 전체를 나타내는 거는 실제로는 GDP 디플레이터인데 이건 엄청 구하기 어려워서 분기 한 번 정도 구하기 때문에 예. 잘 안 쓰는데 어쨌거나 그거를 지금 중국이 6분기 연속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네. PPI가 워낙 안 좋으면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이 정도 낮춰갖고는 실제로 실질 금리는 지난 한 10여 년간 거의 20여 년간의 최고점 수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중국 경기를 좀 더 부양시키려면 좀 더 금리를 빠르게 더 내려와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 효과가 좀 미미해 보이는 생각보다 그런 거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은 올해도 여전히 실질적으로 은행의 대출 금리가 더 내려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실제로 그 효과들이 그 움직임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제 중국의 그런 경기 부양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을 봤을 때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는 중국의 수출주보다는 중국의 내수, 소비 관련주 우리나라도 거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올해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삼성전자 24년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제 매출액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77조 원으로 추정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75조 원,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로는 3.6%가량 하락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이상 올랐고 전분기 대비로는 5% 떨어졌습니다. 영업이익 시장 예상치가 8조 9천억 원이었는데 실제로는 6조 5천억 원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로는 27.5% 떨어진 거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30%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로는 29% 하락했습니다. 일단 오늘 컨센서스 대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글쎄요. 이미 이전에 또 증권사에서도 많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잖아요. 했죠. 그러니까 이게 선 반영된 거라고 하면 다행이고 글쎄 어떨지 오늘 좀 지켜봐야겠네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예. 기존에 발표됐던 잠정치에 대한 최종 확정치 성격이죠. 오늘 나온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게 잠정치입니다. 4분기 잠정치 처음으로 예, 4분기에 잠정치. 처음으로 나온 거다. 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사실은 저게. 예. 이게 일단 이렇게 발표하고 발표하고, 숫자만 발표하고 네. 이달 말에 가서, 가고 이제 실적 이제 컨퍼런스 하면서 부문별로 나오고.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예. 이제 이유를 설명하는 건 예. 그때 되는데 저 정도 숫자면 원래 아까 봤지만 우리 컨센서스가 한 2주 전에는 8.5조 원이었고 영업이익이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게 7.2조 원이었는데 네. 6조 5천억이면 이 정도면 좀 샥인데요, 사실은. 그렇죠. 이게 일단 꺾여버렸네요. 그래프가. 예. 그래서 영업이익도 그렇고. 오늘은 좀 영향을 네. 그러니까 전분기 같은데. 대비로도 많이 떨어졌고. 이 영향을 좀 예. 받을 정도의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개장해서 실제 주가 반응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네. 거기다가 밤사이 또 미국에도 반도체 주들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어제도 젠슨학 CEO가 기조연설했는데 원래는 그렇죠. 거기에 삼성 예. 메모리가 들어갈 그러니까 거라 기대했는데 했는데 마이크론이나 꼭 그러니까요. 그냥 못을 박아버려서 작은 희망마저 그냥 꺾어버려갖고 젠순왕이 삼성전자한테는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아니 그래도 또 그 HBM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곧 콜테스트 통과가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젠슨왕이 계속 작년 한 6월인가 5월부터 바람은 엄청 넣어주면서 예. 삼성전자 언급하면서 실제로 안 넣어주니까 좀 뭐랄까 좀 야속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무슨 콜 테스트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근데 발열 문제가 역시 문제가 같습니다. 아까도 봤지만 이번에 CES에서 AI 관련된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거는 전기를 좀 줄이고 네. 싶다. 전기 소비를. 근데 대체적으로 AI 센터에서 전기가 100이 들어가면 60이 그 CPU를 그 GPU를 돌리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40%가 그 발열을 막는 네. 냉각하는 데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전기가.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GPU와 HBM 자체의 발열 문제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블랙웰도 좀 발열 문제가 초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발열 문제가 잡히지 않는다면 전기가 무한대로 들어가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넘어서지 못하면 그래서 아마 설계 이슈 얘기를 근본적으로 제기한 것도 거기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어쨌거나 지금 향후의 모든 싸움들은 발열 이슈를 잡는 거 이것이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슨 냉침이니 뭐 이런 액침이니 뭐 이런 소위 냉각시키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는 것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쪽으로 공학적으로 워낙 뭐 무식해서 저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잘할 것이다. 설계는 엔비디아에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이건 아니에요? HBM 우리가 해야죠. HBM은 네,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본인들이 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발열이 많이 나온다 문제 이런 거죠. 예. 그래요. 저기 아까 그 중국 얘기 조금만 더 네네. 하자면은 지금 대표님 달러 위안 환율은 보고 있으면 요거 아주 아슬아슬한 게 요 한 7.335 그렇죠. 정도에서 큰 흐름으로 보면은 한 번 막혔고 두 번 막히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시도인데 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러다가 이거 이제 1달러당 7.35 위안까지 열리면 이게 많이 갈 것 같은데 그 시점이 저는 왠지 트럼프 취임 이후 실제 관세 관련해서 뭔가 윤곽이 잡히면은 위안이 추가 약세든지 아니면 뭐 이 수준에서 이렇게 그냥 횡보를 하든지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튈 것 같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결국은요 아까 두 번째 요소 관세 정책 미국에 어제 또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워싱턴 포스트 무슨 기사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야까지 했던 그 부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결국은 뭐 전 세계가 트럼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네, 대표적으로 네. 전 세계 네. 1등 기업들이 다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트럼프가 이게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두 번째 사실은 재선되고 있는 거고 트럼프의 성격이나 뭐 우리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에 비해서 지금 어닝스 컨퍼런스에서 미국의 실적 발표 시즌에 CEO나 CFO들이 트럼프를 언급하는 횟수가 과거에 트럼프가 처음 나왔을 때만큼 여전히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엄청 긴장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도. 근데 사실은 저건 미국만 그래서 그렇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기업들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더 심하면 더 심했지 덜하지 않을 텐데 말씀 주신 대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엄청나게 신경이 쓰이는 거고 그것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마지막 무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러면은 그냥 위안화 약세로 휙 보내버리면 관세 10% 올리면 위안화 10% 약세 만들면 네. 금방 소위 말해 똔또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서로 예. 이제 그 소위 그 감쇄가 되는 네.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그것은 그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출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본시장에는 사실은 많은 또 변동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자금의 유출입에 있어서 훨씬 더 격한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는 말씀 주신 대로 최대 약세로 좀 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나머지 그러게요. 우리나라 원화 예, 대비로든 예, 예. 뭐 유로화 대비로든 그것을 표현한 것을 보면 좀 역대적으로 꽤 낮은 강한, 수준, 예, 강한 강하죠.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중국이 환과에 있어서는
관리를 생각보다는 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환율 전쟁 이런 얘기를 되게 좀 뭐랄까 호사가들처럼 얘기 예. 많이 하는데 네. 그것은 정말로 마지막 카드지. 이런 표현 좀 너 죽고 나 죽자. 그 정도 갔을 때 포기하고 하는 거지.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중국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지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차하면 그냥 국채 팔면 돼요. 사실은 그럼 심각해지긴 하겠지만 굳이 위안화 약세 안 가고도 사실은 위협할 수 있는 카드가 중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 오히려 환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는 트럼프가 원하지 네. 나머지 국가들이 강하게 원하는 거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2의 소위 그 플라자 합의 네네.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후에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취임식 20일인데 그 지난 일기 때랑 비교하는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당시에 보면은 그 2017년대 오히려 관세를 한 게 아니라 그 감세 쪽 이게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때 시장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17년은.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18년도에 좀 조정이 있었고 올해는 어떨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높이가 엄청 높아졌죠. 예. 네, 예. 이제 그래서 그 말씀 주신 건 요 차트를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네. 그냥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아마 작년 제가 그 12월 달에 여기 마지막 방송 나왔을 때 한국 시장이 오히려 미국보다 더 나을 거다. 네네. 제가 미국은 좀 걱정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저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질문 문항 중에 보통 이제 일자리 물어보잖아요. 네. 컨퍼런스 예. 보드는 예. 이제 일자리 구하기 쉬워 나빠 이제 소비자실래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있거든요. 예. 그걸 질문했을 때 이제 그 레벨이 지금 트럼프 1기 출범하는 17년 초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 정도만 올라갈 거야. 2명은 걱정돼. 그런 정도로 기대감이 없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러고 사실은 주가가 샥 날아갔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3명 중에 2명이 주가가 좋을 거야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그때와 거죠. 상황이 좀 반대네요. 지금은 대부분이 주식을 꽉꽉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미국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지어 예. 우리나라 연기금들도 다 미국 예. 거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돈들이 다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엄청난 뭔가를 더 보여주지 않으면 주가가 우상향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제까지 지난 2년 반 동안 70% 올라왔는데 네. 여기서 또 다시 올해 또 다른 20% 상승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려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이 올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조심하자는 측의 그 근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연준 이제 통화 정책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보면 미국 10년물도 지금 거의 4.7 가까이 올라선 상황이고 뭐 2년물, 30년물 다 올라고 실제 또 응찰률도 굉장히 낮았어요. 간밤에 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많이 찍을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네. 예. 이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결국은 올해 최대의 지금 리스크 하나 변수는 미국의 10년물 금리다. 예. 제가 말씀드렸고 5%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미 뭐 어젯밤에 거의 4.7 가까이 네네, 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5%가 금방에 와 있습니다. 이 5%가 왜 중요한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사실은 올해 들어오면서 미국의 낙관론을 펼쳤던 분들 중에 하나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그러니까 상승한 건 일시적이고 앞으로 떨어질 거야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 중국 경제 서프라이 지수 보듯이 미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작년 10월부터 꺾여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지금 차트에 보시면 저기 주황색 저 색깔의 그 그래프를 보시면 선이 지금 우하향에서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예. 통상 이게 10년물 금리하고 가장 같이 움직임을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내려오면 10년물 금리도 떨어질 거야라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가 더 걱정하는 것은 아까 그 연장전 그 야구 12회 뭐 말씀하셨듯이 예.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작년 여름 이후에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시장에서 예상한 물가 예측치보다 각종 지표들이 더 높게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거의 반년 동안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12월 FOMC에서 연준에서 내년도는 우리한테 너무 완화책을 기대하지 마라고 얘기한 이유가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떨어지는 것보다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올라가는데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올해 상반기 내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배팅이 점점 더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은 올해 관건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물가와 수급 결국은 10년물 국채 수급 공급이 많아질 수 있을 것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네. 5%가 넘어갈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2,492포인트고 코스닥 약보합 출발 예상되죠. 717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지금 시장 추정치를 하회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호가에서는 0.3% 지금 하락이 예상되고요. 55,2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그밖에 SK하이닉스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9% 올라갈 걸로 보이죠. 호가는 99만 2천 원, 현대차 0.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1만 2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상승 출발 예상되죠. 기아가 0.7%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호가는 99,800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1.4%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5,100원. KB금융이 0.2%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85,800원, 네이버가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이 0.4% 하락이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32만 4,500원, 에코프로비엠 0.6%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11만 5,300원, HLB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가 0.3%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62,6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 하락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3만 7,500원,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0.5%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 클래시스 아직까지 지금 호가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NKM이 지금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이제 삼성전자 조금 전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또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실적 예상보다 더 안 좋게 나왔죠. 네, 삼성전자가 오늘 지난해 4분기 매출 75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매출은 10.6%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130%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직전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5.18%, 29.19% 각각 하락했습니다.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시 7조 원대를 밑도는 6조 원대 중반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3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전으로 10조 원 안팎까지 예상됐던 전망치가 7조 원대로 낮아졌음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둔 겁니다.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인 이 DS 부문, 즉 반도체 사업 부문이 아직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메모리 부문의 부진이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또 정체 국면에 있는 하이엔드 시장 내 입지가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또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세 여파가 삼성전자에 집중된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비메모리 부문도 AI와 HBM 중심 생태계에서 소외돼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디스플레이 역시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예년에 비해 낮아진 영향이 실적에 반영됐습니다. 반도체가 부진할 때마다 버팀목이 됐던 모바일 부문에서의 신작 효과가 없었던 것도 부진한 지난해 4분기 실적의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또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봤고 오늘 양시장은 일단 좀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되네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동시효과 정도면은 네. 정말 선방이죠.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떨어진 거 대비로. 뉴욕 증시 떨어진 예. 거 하고 무슨 MSCI 한국 지수나 야간 선물이 저거보다는 더 많이 이렇게 좀 오늘 하락할 수가 있다는 걸 시사했는데 동시효과 수준이라면 정말 다행이겠는데 또 한번 열어봐야겠죠. 네. 그리고 그것도 점점 이제 낙폭이 좀 커지는 양상인데 어떤 거요? 아니 지금 이제 예상가도 이제 자꾸
야, 삼성전자는 어제 55,400원인데 저기서 밑으로 1,000원 이상 더 빠지면은 또 차트가 깨지는데. 오늘 좀 봐야죠. 좀 근데 봐야죠. 삼성전자는 뭐 실적이 좋았을 때 그렇다고 주가가 화답하는 그랬던 경우도 것도 크게 아니지만 없었기 때문에 예. 참 어렵게 지금 바닥을 다지고 지금 돌고 있으면서 사실 뭐 하이닉스는 정배열 만들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이지만 얘는 지금 이제 정배열로 돌아설까 말까 하는 중에 이래저래 실적도 안 받쳐주고 젠슨항도 조금 듣기 나름이지만 그냥 뭐 그게 립 서비스라고 대표님 보시기에 그게 립 서비스입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젠슨항이 어장 관리 뭐 이런 거. 어장 관리. 아니 그 느낌 있죠 왜? 저 뭐야 나 이렇게 자꾸 우리 사귀자 하는데 뭘 확답을 안 주면서 나 너 싫으라고 하든지 그러면은 아예 미련 끊고 딴 데 알아보겠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맞벌이를 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하. 지금 나도 좀 블랙에서 열나서 이게 큰일 났는데 너까지 열나면 어떻게? 우리 둘 다 열을 낮춰야 돼. 열 낮은 다음에 나한테 와.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거 많은 남자들의 그 고민인데 네. 어느 날 아내가 딱 정색하고 물었을 때 여보 나 일하러 나갈까 했을 때 당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그건데 무슨 어떤 소리? 의미에서 당황하시는 거예요? 정답은 그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열심히 갈 테니 당신은 집에서 그거 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건강 관리하고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요즘 세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네, 좀 그럼요. 그러네요. 예, 왜냐면 여성분들도 뭐 자기 그럼요. 개발이 있을 수 있고 또 맞아, 사회적 맞아, 지위에 맞아, 대한 맞아, 욕심이 맞아, 있기 맞아. 때문에 그럴 때 나가서 일하는 거 응원해주는 남편을 또 원할 수도 있는 거고 다 다르죠. 케바케네.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그렇죠. 맞아요. 자, 뭐 어찌됐건 지금 오늘 양시장 보니까 좀 반도체주가 오늘 어떤 행보를 나타낼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지금 호가 상황에서 보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좀 조선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하락 출발 예상되는데 어떨지 좀 궁금해지네요. 뭐 사실은 또 연초에 워낙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또 세게 좀 한번 달렸잖아요, 사실은. 예. 특히 저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10% 가까이까지 올라가다가 뭐 한 8%대로 월요일 날 상승 마감한 걸 보고 힘이 좋다 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이제 저 안에서도 여전히 좀 양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도 뭐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결국은 아주 적어도 올해까지는 HBM과 관련된 그러한 수요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살아 있어서 결국은 주가가 SK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받았지만 외국인들이 강하게 지금 사실은 소위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순매수를 연초에 가장 많이 산 게 SK 하이닉스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은 올해 연초 들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올해 실적은 상당히 좋은 게 거의 확정적이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한국 시장 싼데 제일 먼저 살 거는 옛날 같으면 삼성전자를 샀겠지만 지금은 싸다고 지금 삼성전자를 살 게 아니라 지금 SK 하이닉스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어서 밸류에이션도 싸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는 게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그러게요. 그런 그러니까 뭐 논리적인 그런 대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경기 지표가 좋다 보니까 그 미 연준 다음 금리 인하 시기가 계속해서 좀 늦춰지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사실 그 전에 고용에 집중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발표되는 네. 고용 지표가 또 상당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의 5% 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결국은 채권 투자에도 중요하지만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가 상당히 좀 엄청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그 X축이 뭐냐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지금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죠. 저기 붉은색 박스의 맨 왼쪽이 5%대인 거고요. Y축이 뭐냐면 수직으로 되어 있는 Y축이 주식과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서로 정반비례하는 건데 왼쪽 결국은 5% 미만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고 나면 그러면 금리가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결국은 그때부터는 반비락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962년부터 상당히 긴 기간이 있죠. 이거는 거의 한 70년과 관련된 그런 지금 차트인데 결론적으로는 특히 5% 넘은 직후에 보시면 반비례의 관계가 엄청 강해집니다. 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5%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미국 시장 서학개미 분들은 상당히 네. 긴장을 하셔야 되겠다. 이것이 장기 알겠습니다. 상황에서 자, 나타나는 거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1월 8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고용 지표라든지, 그러니까 구인 이직 보고서 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는 상황이었고 또 서비스업 경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러한 경기 호조가 오히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졌고요. 미 국채 수익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7% 가까이 올라서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출발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하락합니다. 2,481포인트, 코스닥도 0.6% 떨어집니다. 713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네요. 54,8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3% 하락합니다. 192,4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시 1.8% 상승하면서 주가 100만 원 선도 회복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0.2% 올라갑니다. 211,1,500원. 그리고 기아가 0.6% 올라갑니다. 99,600원이고요. 셀트리온도 상승합니다. 184,4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45,450원. KB금융이 강보합권으로 85,700원. 네이버가 0.7% 하락하면서 20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어제 3%가량 올랐는데 오늘 또 하루 만에 좀 물량들이 나오네요. 지금 2%가량 떨어집니다. 31만 9,500원. 에코프로비엠 0.2% 소폭 하락으로 11만 5,700원. HLB가 0.6% 내림세입니다. 7만 8,400원. 에코프로비엠 지금 강보합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에코프로는 0.8% 하락합니다. 6만 1,9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2% 하락합니다. 23만 7,000원. 삼천당제약이 0.5% 하락합니다. 15만 9,700원. 자, 그리고 레인보로보틱스 3% 약세고 리가켄바이오가 0.6% 떨어지네요. 12만 4,200원. 휴젤이 1% 하락합니다. 26만 8,500원. 클래시스도 0.58% 하락하면서 5만 1,500원이고 엔캠이 0.5% 하락 14만 5,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좀 바이러스 감염병이 증가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수젠텍이 지금 14% 급등합니다. 지금 주가는 10,000원 선을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지금 오상헬스케어도 2.5% 올라가고요. 랩지노믹스도 2.7% 상승하면서 3,810원, 엑세스바이오도 5% 강세 6,910원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한양행이 6%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원생명과학도 9% 이상 올라가면서 2,62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코바이오메드도 4.8% 올라갑니다. 1,680원. 차백신 연구소도 5%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D바이오센서도 2%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단시약, 백신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조선기자재 쪽도 움직임이 좀 좋습니다. 한화엔진이 지금 19%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050원이고요. HD 현대 마린엔진도 5.8% 강세입니다. 지금 25,500원. 자, 한화엔진, HD 현대 마린엔진 그리고 인화전공도 4% 이상 올라갑니다. 지금 한국카본 0.4% 소폭 올라가고 성광밴드가 2.9% 상승 중이고요. 그 밖에 케이프, 삼양엠텍도 3%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선기자재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냉각 시스템 쪽은 액침냉각 쪽 지금 워트가 6.8% 강세입니다.
9,470원, K인솔도 5% 상승, GST, 한중, NCS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음봉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유가증권 시장에서 278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121억 원, 그리고 기관은 21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보여줍니다. 각각 20억 원, 36억 원 매수 우위, 기관은 3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 정규장 마감 대비로 이런 50전 상승한 1,45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시장 보니까 양봉이네요. 예. 아니 지금 막 정민랭크 막 하시는 중에 네. 두루두루 봤는데 네네. 강하네요 우리 시장. 예. 전자도 안 밀릴라 그래요. 저는 오늘 오히려 전일 대비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삼성전자 이럴 줄 몰랐냐 하는 반응인데요. 왜냐면 근데 실적이 연동돼서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실적 좋았을 때도 딱히 올라가지도 않았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 방금 우리 정민랭크의 어떤 눈빛과 어떤 표정을 한번 잡아주셨어야 되는데 이 삼전 주주의 그 뭐랄까 회한이 느껴지는 멘트였거든. 실적 언제 제대로 반영했냐. 네. 뭐. 근데 이런데 실적 안 좋았다고 반영하면 화나죠. 그렇죠. 네. 실적 좋을 때 좋다고 반영 안 실적 했으면. 좋다고 못 갔던 주식이 네, 실적 안 나쁘다고 좋다고 빠지면은 떨어지면 화나죠. 많이 섭하죠.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강하네요. 두루두루 업종별로. 와, 오늘 또 한화 오션이 날아가네. 20%. 아니 엔진, 조선주는- 한화 엔진. 예, 어제는 조선 오션이 예, 가더니만. 참 이게 트럼프 말에 의해서 많이 네.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사실 네. 미국이 중국 대비로는 그 조선 쪽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네. 이런 발언을 하니까 뭐 조선주가 날아가고 또 오늘 조선 기자재가 올라가고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행정명령하는 것 중에 예상되는 게 에너지 예,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그 환경 보호 때문에 못했던 천연가스 개발, 네. 그다음에 석유,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이런 개발을 좀 쉽게 해주면서 많이 생산하게 만들겠다는 거고, 전에 소개시켰던 스캇 베젠슨의 333 정책 중에 마지막 3이 300만 배럴, 일 300만 배럴 추가 생산. 네. 그거 다 연동돼 있는 게 지금 에너지를 예.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겠다는데 생산만 많이 하면 뭐 하겠습니까? 수출을 하려면 LNG 선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당연한 수순으로 사실은 연결해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뭐 그런 아이디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좀 타격을 받을 만한 미국 장이 적지 않게 빠진 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늘만 이런 게 아니고 은근히 보면은 산타랠리 한참 방송에서 언급되던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부터 우리 장이 상대적으로 저는 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대표님. 맞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어떤 그 기재에 흐르는 배경이 뭘까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 강한 거. 우리가 그렇게 야속하게 느꼈던 외국인한테 여전히 답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한테. 사실 외국인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셀코리아라고 생각을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사실은 셀코리아가 아니라 셀 삼성전자였다라고 좀 셀 삼성전자. 보셔야 될 것 같고 차트 구분을 열어주시면 작년에 연초 이후에 여름까지 참 장 좋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까지 한 5조 원 가까이 샀었는데 그 이후로 7월 초 피크 치고 떨어졌는데 엄청나게 팔았어요. 셀코리아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서 20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를 셀한 겁니다. 그러니까 10조 샀다가 어허. 그 10조 순 산 거를 다 팔고 더 팔았어요. 10조를. 그래서 예. 마지막엔 마이너스 10조로 끝났거든요. 예. 플러스 10조가 마이너스 10조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고점 대비 20조가 빠졌는데 그 사이에 연초부터 작년 여름까지 샀었던 나머지 종목들은 연말까지 끝까지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순매수가 12조나 유지가 되거든요. 좀 보시면 녹색선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순매수는 거의 12조가 쭉 유지가 됐고 예. 올해 들어와서는 심지어는 저게 12월 달에 계엄 사태, 탄핵 정국 엄청난 난리를
피는 상황에서도 저걸 유지를 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올해 지금 들어와서도 적어도 지금 그 영업일 기준으로는 지속적으로 지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더 해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 놓고 본다면 지금 적어도 외국인들이 국내에서는 셀코리아가 작년 하반기에 전혀 아니었다. 셀 삼성전자였고 심지어는 올해 들어와서는 영업일 기간 중에 삼성전자조차도 순매수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서 환율이 1,500원 가까이 갔었지만 이게 1,700원, 1,800원 가는 이 시나리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주가는 역대급으로 빠져 있는 상태에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라. 양쪽에 그러니까 리스크 리턴에 대한 두 가지를 보면은 리턴 쪽에다가 조금 더 무게를 주고 있다. 리스크, 환율 위험 리스크는 상방이 생각보다는 제한돼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정도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지금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고 그 가능성은 꽤 열려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통화별 등락률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최근 일주일 사이에는 뭐 엔도 그렇고 무슨 뭐 스위스 프랑, 파운드, 유로 할 것 없이 전부 달러 대비 약세인데 우리 원화 달러 대비 강세입니다. 최근 일주일은. 그러니 최근 일주일만 살펴봤을 때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제일 많이 보인 건 러시아 루블이고 그다음이 브라질 헤아라고 우리가 워낙 많이 빠졌던 지금 워낙 통화들이 많이 빠졌던 통화들이 다시 또 강세로 좀 돌아선 예, 거죠. 그런 상황이네요. 이게 지금 1,500원 넘어갑니다 소리가 바로 불과 한 보름 전만 해도 그걸로 온통 막 유튜브에 많은 컨텐츠들이 올라왔는데 지금 벌써 1,453원, 1,400원대 중반. 그렇다면 이게 1,400원대 초반 내지는 이게 지금 봐서는 1,350원 이게 조정이 제대로 나오면은 1,350원도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뉴스의 흐름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어수선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지금 이 와중에 환율이 더 안 가요, 위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반영해서 엄청 빨리 12월 빨리, 한 달에 엄청 올라온 것이 네. 분명히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우리 소장님 기대만큼 1,300원대로 완전히 빨리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현재 외국인들이 새롭게 들어온 친구들은 1,450원에서 70원대에 사도 이것이 1,600원, 700원 갈 거를 생각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죠. 여기서 그냥 유지만 되면 네, 주가만 네. 올라가면 그 주가 올라간 걸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시장이 빠진 것보다 사실은 환율이 올라서 빠지게 더 컸거든요. 네. 시장은 10% 빠졌는데 환율이 14%더 빠져갖고 합쳐보면 22%, 20 몇 퍼센트 빠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에서의 리스크가 작년에는 엄청 컸다면 올해는 현재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환율에 대한 위험은 생각보다 낮다.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많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앞서 아시아 증시 역렬해질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그 일본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엔캐리 재청산. 그러면 이제 달러엔 환율 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일본 은행이 1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 네.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네, 네. 높아지고 있고 혹자에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때 12월 달에 일부러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뭐냐면 이시바 시게루하고 우에다 총리가 서로 얘기를 해서 트럼프한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아하. 오히려 그러면은 엔화를 좀 약하게 만들어 놨다가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 그때 엔화 강세로 가도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달러 약세, 엔화 강세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바게닝 칩 차원에서도 그렇게 아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도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1월 달부터는 그 엔화 강세로 갈 가능성 충분히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장기 차트입니다. 이게 1980년대, 85년도 1월 1사분기에 그 플라자 합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때 사실은 강제로 미국 달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미국이 다 손목 비틀어 갖고 나머지 국가들 네, 유럽이나 네. 일본이나 다 지금 그 자국 통화들을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그때 합의하면서 빠졌는데 그때를 플라자 합의 때 그 직전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엔화 약세 수준이 그 당시 플라자 합의 직전 수준까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약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4년 동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달러를 약세로 돌리는
제2의 플라자 합의.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이제 제2의 무슨 뭐 트럼프 타워 합의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던데 그런 걸 꿈꾸고 있어서 올해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약달러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할 건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90년도 이후에 약달러는 미국 시장 약세입니다. 항상 연결됐고 그것이 오히려 나머지 국가들 강세로 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의도는 약달러를 통해 갖고 수출 많이 해서 미국 시장이 더 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자본시장은 역으로 움직일 확률이 있어서 그것이 트럼프한테는 부메랑이 될 수 있고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빨간 자막이 한 두 개 정도 나왔는데 무슨 내용이었죠? 1월 27일 그 구정 연휴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월요일 날. 예, 네.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결정이 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에 또 무슨 뭐 IPO 무슨 빨간 자막 하나 있었는데 K뱅크 IPO 연기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왜 연기했는지는 안 나오고요. 네, 뭐 근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보통은 이제 IPO로 연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또 워낙 또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조금 IPO를 시장 상황 개선되면 다시 재추진한다는 시장 상황 개선되면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뭐 어찌 됐건 우리 국내 증시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분위기고 또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더 훨씬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그럼 왜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뭔가 한국 시장은 다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포기하고 미국으로 다 갔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한국 시장이 야 이렇게 싼데 지금 여기서 팔아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세계가 저희 향후 12개월간 벌게 될 이익에 대해서 현재 주가가 얼마로 거래되느냐 이게 이제 선행 PER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지수가 이제 미국이 한 70% 섞여 있는데 세계 지수가 대략 한 18배, 19배로 거래되는데 지금 대만이 높은데 한 17배 거래되고 아시아 태평양이 한 14배 거래되고요. 중국이 심지어 우리보다 낮았었는데 중국이 높아져서 10배 거래했는데 우리나라는 8배입니다. 지금 전 세계 지수에 비해서는 반도 못 가고 있고요. 사실 네. 거의 이제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낮아져 있는 아시아 태평양의 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 절대 소위 이제 저평가 영역이다. 그럼 이 상황에서 환율만 어느 정도 이 수준에서 안정화된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한국 시장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들어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양 지수 4거래일 연속 올라갑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2,500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9% 상승하면서 2,501포인트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13%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7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이제 4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이 된 상태인데 13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도 32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431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시장 분위기는 대동소이합니다. 외국인이 84억 원의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도 60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77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게임과 조선, 생명과학 도구와 서비스 업종이 강합니다. 반면에 기계와 우주항공과 국방, 소프트웨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겠습니다.
오늘은 독감 관련 종목들이 강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확산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감과 코로나19,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와 노로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며 4가지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퍼드데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진단 키트 등을 보유한 수젠텍이 큰 폭의 상승세 시현 중입니다. 11.8%, 12% 넘게 올라가면서 9,8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DXVX도 6.8% 강세 시현 중입니다. 2,13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엑세스바이오가 1%대 오름세, 국전약품이 3.76% 상승세 시현 중이고 더불어서 국제약품도 1.6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이외에도 마스크 관련주도 오늘 장에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내에서는 녹십자 MS가 19% 가까운 시세 분출 중입니다. 거래가 4,775원이고요. KM이 0.59%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동국제약이 1.48% 오름세로 16,460원대에 거래되고 있고요. KM제약이 2.2%, JW중해제약 역시도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 이어서 상승합니다. 이번 CES에서 SK그룹이 유리기판 실무를 선보이면서 관련 기술 기대감이 커진 영향인데요. 관련주 내에서는 JNTC가 5.64% 상승하면서 거래가 21,5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HB테크놀로지입니다. 3.36% 강세로 2,400원대. 필옵틱스가 6.8% 상승세 시현 중인데요. 현재 거래가 22,650원으로 집계됩니다. 태성 역시도 6.3% 올라갑니다. 거래가 27,000원. 그밖에 SKC 4.32% 상승하면서 현재 거래가 125,5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 기자재 섹터도 강세 기록 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해군한 검조의 동맹국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어제 조선주의 온기가 오늘 조선 기자재 쪽으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관련주 내에서 한화엔진 15.6% 큰 폭의 오름세 시현 중입니다. 거래가 22,3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인화전공이 2.3%, HD현대마린엔진이 3.94%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영엠텍 1.8% 올라가고요. 케이프까지도 2.64% 강세 기록 중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만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요. 오늘 강한 바이오 업종이 시장 하단을 계속해서 지지해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는 니케이 지수가 39,841선으로 0.54%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신기술에 대한 실망감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영향을 받아 니케이 지수도 하루 만에 다시 4만 선에서 내려온 모습입니다. 토픽스는 2,774선으로 0.45% 떨어졌고 달러엔 환율은 158엔대로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일합개미의 거래 내역 살펴보시죠. 먼저 5위는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매도 우위인데요.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올해 내에 금리 인상을 시사한 만큼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은행과 금융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쓰비시 UFJ가 최대 수혜주로 꼽히면서 주가가 계속 올랐는데요. 이에 일합개미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4위는 미국채 7에서 10년물 NIG ETF, 그리고 1위는 미국 장기채 NIG ETF입니다.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엔화 가치는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의 상승세가 가파르고 트럼프 당선인 취임을 앞둔 경계감 역시 달러 강세를 지지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1월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엔화 약세의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일합개미는 둘 모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는 도요타입니다. 도요타는 작년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한 해를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시도가 불어대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으로 미국의 자국 보호주의가 심화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트럼프 일기에서 호되게 당한 일본 자동차 기업, 특히 도요타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재도 있는데요. 도요타는 엔비디아와 손잡고 자율주행 개발에 나섭니다. 또 로켓 스타트업에 70억 엔을 투자하면서 개발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이어서 일본 증시에서 주목받은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일본 자동차 업체 6곳의 미국 내 신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전체 신차 판매량은 1,598만 대로 추산됐는데요. 이 가운데 일본 기업들의 판매량이 588만 대를 기록하면서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세계 판매량 1위인 도요타는 전년보다 3.7% 늘었고 혼다와 닛산도 각각 8.8%, 2.8% 증가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중심으로 신차 수요가 왕성한 덕분이었는데요. 올해에도 이를 중심으로 수요가 이어질 거란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제철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를 최종적으로 불허했습니다. 이번 인수가 국가 안보와 공급망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특히 당사자인 일본제철은 수용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인수 불허 명령과 미국 정부의 심사 무효를 요구하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결정이 실질적인 조사에 근거하지 않았고 국가 안보상 우려에 대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런 법적인 조치가 부적절한 정치 개입 없이 인수 계획을 추진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란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니케이 지수 최고가인 42,000선을 넘어 오는 11월엔 48,000선을 넘어설 거란 전망인데요. 국내외 경기가 확장해서 기업 실적을 지지하고 또 임금 상승으로 내수 중심의 견조한 실적을 올릴 거란 분석입니다. 인바운드 수요 역시 여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미국 중심의 설비 투자가 확대해서 제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일본은행의 금리 상승 기조로 은행 등 금융 부문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불어나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은행권 대출 옥죄기를 시행했는데요. 올 들어 대출 관련 규제도 달라지고 은행들은 다시 공격적인 대출 영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달라진 은행권의 제도와 대출 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2025년 금년 들어서 뭐 은행권에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새해 들어서 달라지는 금융 제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산 관리라든지 재테크 하시는데 알고 가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라는 것은 본인이 맡긴 예금이 혹시라도 금융사가 파산을 하더라도 예금 보호 공사에서 1억 원까지 보장을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활용을 하시면 그동안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은행에다 그랬죠. 저금을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상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것은 2001년 이후 24년 만인데요. 예. 앞으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이후 1년 이내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가 좀 개편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계속 중도상환 수수료 요율이 너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높다라는 것이 계속 금융당국의 지적이었는데 이번에 아주 획기적으로 절반가량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자금을 운용하는데 갑자기 이제 상환을 하게 되면 차질이 빚어지니까 그런 기회비용과 대출을 또 진행을 하다 보면 행정적이나 모집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엄청 낮아졌는데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원래 1.2에서 1.4%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0.6에서 0.8%로 거의 반 내려왔고요. 신용대출 역시 0.3에서 0.4%로 낮아졌고 전세대출도 0.2에서 0.5%로 낮아집니다. 올해 13일부터 1월 13일부터 실행이 되는 대출들의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혹시라도 대환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그럼 예전에 받았던 사람들은 해당이 없느냐? 네. 네,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출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DSR의 3단계가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더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청년 도약 계좌가 올해부터 조금 더 혜택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빨리 가입을 하셔서 혜택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 기여금도 70만 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만기를 못 채우셔도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신용 점수도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기를 채우게 되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때 0.1% 정도의 우대금리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0일까지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게 새해 들어서 대출 총량 자체가 좀 리셋되면서 은행들이 이제 조였던 대출 규제도 많이 푸는 것 같고 다시 대출 영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은행별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매년 네. 원래 그랬습니다. 은행들이 1월 1일이 되면 영업을 다시 재개를 하면서 활발한 영업을 하는 네. 것이 이제 정해진 순서였는데요.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금융당국에서 그 총량 규제를 하면서 대출 제한 조건이 엄청나게 다양했었습니다. 근데 이 푸는 것 역시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은행마다 너무 다르다. 이걸 내가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네, 그런 갈등을 좀 그렇죠.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괄 공통으로 해제된 거를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MCI가 모두 이제 사용이 가능합니다. MCI라는 것은 우리가 대출을 할 때 대출 한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가입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대출 받는 분들한테는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이 다시 부활이 돼서 전 은행에서는 지금 대출 한도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작년에 또 은행마다 모두 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다릅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하는 은행이 대부분이고 현재 하나은행하고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의 매매 자금도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에 따라서 은행을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전 같으면 그냥 금리가 싼 은행이라든지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을 찾는 게 먼저였지만 이제는 나의 신청 조건을 먼저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 대출을 진행했던 것 역시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대출도 뭐 100%로 제한을 했었지만 급여의 100% 제한을 했었지만 이제는 좀 더 범위가 확대가 되는 등 은행들이 이제 대출 제한을 조금 풀고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아까 네. 그 MCI, MCG 네. 좀 항상 좀 설명해 주시죠. 좀 생소하네요. 네, 네. 이 MCI, MCG라는 것은 네. 이제 약간 모기지 보험 같은 건데요. 모기지? 네, 모기지 보험이라고 해서 은행에서는요. 예. 원래는 대출 한도가 저희가 보통 70%잖아요. 뭐 비규제 지역 같은 게 70%를 다 해주게 되어 있는데, 뭐의 70%라고? 그러니까 주택 그 KB 시세, 내가 네, 집을 네, 살려고 네, 할 때, 예, 제가 뭐 만약에 4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2억 8천을 4728, 2억 8천이 대출 한도로 알고 계시지만 네. 원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2억 8천에서 방을 하나 빼야 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경매로 넘어갔을 때까지 모두 이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70%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는 혹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보다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 때문에 후순위 세입자라고 하죠. 혹시 은행이 돈을
떼일 염려가 있습니다. 예, 후순위 세입자는 소액 임차하는 후순위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네.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게 예, 경매에서 예.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면 어허. 은행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은행에서는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보험에 가입을 해서 은행이 보험을 가입한다고요? 네, 이 MCI는 은행에서 가입을 하는 보험이에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내가 보험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보험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요. 예. 하지만 MCG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하는 거라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험을 못 가입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서울 같은 경우에 5,500만 원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시행하는 제도가 대부분 MCI, MCG를 못 쓰게 합니다. 대출 한도를 줄여야지만 가계대출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MCI가 12월 말까지 거의 대부분의 은행이 사용을 못했지만 네. 지금 1월 들어서 대부분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출이 조금 네, 더 늘어날 수 있다. 늘어날 수 있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완벽하게 이해 안 되는데 그러면 은행 가서 물어보면 알겠네요. 근데 은행에서도 설명을 해드리면 네.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가 예전에 예. 이런 설명을 이제 막 해드렸어요. 예. 근데 좀 어렵잖아요. 예.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 무슨 보험에 나보고 가입을 하란다고 놀라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좀 유리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래서 궁금하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네. 몇 번을 들어도 이렇게 머리에 안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 DB형, DC형 같은 거 그런 네, 거. 맞습니다. 참. 단어들이 이게 네. 나만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일반적인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뭐 매일 접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은행 대출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미 대출 금리 자체가 좀 높은 상황이잖아요. 또 네. 지금 뭐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해도 대출 금리 자체는 실제로 안 내려가지도 내리니까. 않고 대출 금리는 안 내리니까. 안 내려갑니다. 네, 네. 실수요자는 참 쉽지 않네요. 네, 이게. 지금 실소유자분들 같은 경우 실수요자들이 이제 많이 기다렸어요. 네. 12월 말에 대출이 제한이 되니까 1월부터는 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많이 갖고 네. 계셨는데 오히려 12월 말에 그러니까 12월 3일 날 조사한 것보다 오히려 0.1포인트 정도 올라갔다라는 이제 그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왜 안 떨어지느냐? 나는 싼 금리를 받으려고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요지부동이냐라는 분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현재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는데 나의 대출 금리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좀 뭐 연관성이 없어 보이시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가 오르면 국내 국채도 금리가 따라서 오르게 되고요. 이 한국의 은행채 한국의 은행채 금리가 우리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채권 금리가 오르다 보니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금융 당국이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요, 영업을 활발하게 하려면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관리해라, 총량을 늘리지 마라, 막 계속 이제 가계부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 금리를 낮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래저래 은행 수지는 좋겠다,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가 가장 어려워하고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 그거죠. 네. 너무 편하게 돈 벌어. 네. 근데 이게 뭐 빚장을 푼다고 해도 다주택자도 그렇고 조건부 전세 대출은 여전히 좀 제한된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까지는 허용하는 은행들이 많이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건부 전세 대출 역시 제한을 하는 은행이 있고 또 뭐 전 은행이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해당하는 은행으로 찾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확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역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나 신한은행 뭐 여러 은행들이 가계부채의 그 총량이죠. 한 2% 정도로 이제 증가율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다주택자들까지 대출을 내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일단 정말 필요하신 실수요자들에게만 대출을 먼저 해주고 있고요. 투기적 자금, 아무래도 뭐 부동산 투자라든지 이런 쪽에까지 자금을 내줄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라든지 투기적 자금 같은 경우는 제한 상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는 한국은행이 설사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 내릴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느니 금리를 내려도 가계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출 금리 하락은 천천히 내지는 굉장히 소폭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금융당국에서 또 뭐 가계대출 때문에 그렇게 은행들을 갖다 옥죄는데 네. 지방은행에는 또 더 많은 가계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네.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네요. 이건 또 배경이 뭡니까? 이게 이제 네. 지방은행에는 이제 조금 네. 더 가계대출 규제를 허용을 하겠다. 예, 그런 방침인데요. 이제 지방이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 그 부동산도 어렵고 지방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약간의 돈맥 경화 현상이 네. 예, 지방은행, 지방 주택 시장이 그리고 지방 부동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방은행들은 약간의 그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는 그런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산 규모 면에서도 국민은행이 552조, BNK 같은 경우 78조,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제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을 맞추겠다, 뭐 그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작년에 지방은행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좀 낮춰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들이 낮은 금리로 굉장히 많이 대출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동안 많은 분들이 지방은행 어디가 제일 저렴하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뭐 약간 지방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치를 초과를 해도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한다. 뭐 그런 기조를 잡고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그 수도권은 지금 그 DSR 같은 경우에 좀 더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그 3단계가 시행이 되면 아직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을 조금 더 높게 적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지방은행이 약간 조금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방은행에다가 무한정 풀어주겠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약간 뭐 그 대출 한도라든지 총량을 조금 늘린다라는 것이지 뭐 지방은행을 통하게 되면 뭐 DSR을 뭐 완전 풀어준다거나 또 담보 비율 우리가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0% LTV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대출이 늘어나거나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마이너스 통장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최근에 주변에서 들은 얘기로는 원래 그 왜 직업군에 따라서 마이너스 통장 바로 나오잖아요. 뭐 의사라든지. 네, 근데 맞습니다. 한의사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보통 그 네.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은행마다. 것이고요. 네. 보통 이제 전문직 대출이라고 해서 맞아요. 네, 네. 의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약사분 뭐 그래서 은행마다 조금씩 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전문직 대출을 많이 해주는 은행을 조금 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문턱 자체는 좀 높아진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 지금 대출의 연체율,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이자를 내지 않는 그런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이 연체를 계속 하게 되면 네. 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 한도도 점점 줄이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 첫 번째로 건전성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출을 해주는 분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대출을 심사할 때 돈을 잘 갚고
갚을 것 같은 사람한테 먼저 돈을 빌려주는 것이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돈을 잘 갚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구냐? 저희가 이제 신용 점수로 보통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신용 점수가 마이너스 통장이 950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높은 점수거든요. 네. 거의 초고 신용자인 경우만 마이너스 통장에 그 대출의 기준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용점수 인플레 현상 때문에 초고 신용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고신용자, 저희가 예전 같으면 굉장히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금융권으로 이렇게 약간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게 이제 신용점수가 너무 다들 높다 보니까 요즘은 정말 관리를 잘 하시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정보가 많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를 하는지 뭐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약간 변별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도 대출 문턱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또 연체율도 너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추가 대출을 내주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좀 제한 상황을 자꾸 두면서 대출을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 더 여기 한쪽 은행에서 안 된다 하시면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은행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그 신용 점수를 다시 확인하셔서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해서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금감원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출 연체율이 0.48%? 어떻게 대표님 네. 이게 연체율이 이 정도 0.48%라는 것도 이게 또 어떤가요? 감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높은 겁니까 이게?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증가를 하고 네, 있다. 지금 그 불황이 계속 심해지고 있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있기 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예. 예전에 코로나 때 또 많은 분들이 연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0.48%라는 것은 예. 뭐 저희가 수치로 따지면 뭐 잘 체감이 잘 안 되기는 합니다만 전월 말에 0.45%인데 0.03% 정도 또 연체 비율이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심지어 0.07% 거의 2배 가까이 더 연체율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점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외도긴 합니다만 사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보니까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이들 종목은 또 상승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방금 코스닥도 양전하다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그렇죠. 오르고 있다는 거. 예. 우리 시장 이렇게 한번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하단은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그게 같네요. 아래쪽이 단단하네요. 네. 저희 방송 네.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